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한상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건설 관리를 가르치고 있는 한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새 지금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우선 제일 이야기 많은 게 PF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 위기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PF라는 거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왜 위기라고 하는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PF는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담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뭐 토지도 없고 지금 건물도 없는데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대출과는 달리 담보가 없이 미래에 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후에 발생하게 될 현금 흐름을 재원으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뚫을 때 네. 직업이 뭡니까? 이제 이런 거 네네. 보고 이제 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네네. 건가요? 그거랑은 좀 다른데요. 네. 그 워런 버핏이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때 현금 흐름 할인. 예. 네. 예. DCF라는 방식을 예. 쓰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개발 혹은 PF도 미래에 이 부동산이 개발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 분석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에서는 예. 이런 예측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건축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금융권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시공사에게 어떤 담보를 걸게 하는 그러니까 뭐 책임준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대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이 자리는 하면은 좀 분양이 좀 아슬아슬할 것 같다. 네. 이러면은 좀 더 추가 담보를 더 걸어주세요. 뭐 보증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짠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 보면 네. 뭐 거의 다 미분양이 났다. 완전히 분양 실패하는 경우도 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건설 사업이라는 게 부동산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정말 미분양이 난다 하면 몇 년 동안 벌어놓은 이익을 다 손실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PF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예. 돈을 가져와서 이 돈을 가져온 금리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기대 수익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그 레고랜드에서 신용경색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둔촌주공에서 있었던 차원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PF에 대한 심리를 굉장히 꺾어놓는 이런 계기들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PF를 한다 그러면 대충 이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방 아파트 정도 기준으로. 사실 그 사업성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다르고 기준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때 12%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비용을 물어내면서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진도 엄청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달금리가 12%면 예. 최소한 18%, 20%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네. 좀 어렵죠. 그러면 보통 PF 하면 선분양이잖아요. 네. 근데 요 댓글들 보면 후분양하면 된다, 후분양하자 이러는데 네. 그렇게 전환하는 게 어려운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분양을 한다는 의미는 건설사가 금융비용을 최소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는 건데 예. 무이자로 빌려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후분양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건설사가 그만큼의 금융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 금융 비용이 아마 분양가에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양가로 후분양을 하면서 같은 금액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후분양을 하게 되면 미분양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에 뛰어드는 공급자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고객이 결국은 그 비용이 다 전가가 된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분양으로 사는 시스템이 저렴한 시스템이고 건설사도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후분양을 안 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네, 사실은 그런 이유가 가장 큰데요. 외국에는 후분양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선분양이 좋다, 후분양이 좋다를 뭐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좋은 제도라는 것들이 막상 적용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분양도 장점이 있고 후분양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선분양을 많이 하는데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다른 나라들은 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후분양을 하는 그 기업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대형 아파트를 짓는 사업들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건설업자들이 네. 뭐 자금을 확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채권을 찍어낸다든지 아니면 증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자체 자금을 갖고 건설을 하기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철근 누락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저기 뭐 순살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네.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가 최근 사태 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네. 바뀌었는데 이게 원인이 뭔가요? 그 철근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면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철근좌라는 그 블라인드에 올라온 예. 그 철근좌라는 분께서 올린 글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철근좌라는 분의 주장은 의도적으로 철근을 뺐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달린 댓글은 아마 그분이 GS건설에 다니신 분 같아요. 그분은 그럴 수가 없다. 쌍팔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저희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검단 GS 사태로 인해서 철근좌의 말이 역시 맞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흑백 논리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률적 사고를 가져야 되거든요. 특히나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률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치열하게 그래요. 네. 예전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는 네.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예. 이게 왜 의도적인 누락이 아닐 수도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의도적인 누락일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 언론에서 말하는 걸 보면 철근이 30%가 빠졌다라고 뭐 50%가 빠졌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파트 공사에 철근이 1,000억이 들어가게 되면 뭐 300억, 500억을 이렇게 횡령을 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아파트에 있는 철근량 전체의 30%가 빠진 것이 아니라요. 전단 보강근이라는 것이 30%가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전체 철근량에서 전단 보강근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며칠 동안 현장 소장분들과 통화를 통해서 A 현장과 B 현장 두 현장을 네. 조사를 했고요. 두 현장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현장입니다. 예. A 현장은 총 세대수가 630세대고요. B 현장은 총 400세대가 되고요. A 현장에 들어가는 전체 철근량은 약 7,000톤이 들어가고 B 현장은 약 4,000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A 현장에 들어가는 전단 보강근은 약 10에서 20톤 정도이고요. 예. B 현장에는 20톤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전단 보강근이 50%가 누락이 되었다면 A 현장 같은 경우는 5에서 10톤 정도가 누락이 되게 되고요. B 현장 같은 경우는 10톤에
전단보강근이 누락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1%도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요즘 철근값이 1톤에 1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단보강 철근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때 예. 절감시킬 수 있는 공사비는 약 500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미만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는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극히 적습니다. 그럼 굳이 그럴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행동경제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전망이론이라고. 예.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을 놓고 봤을 때 손실에 대한 고통이 이익에 대한 기쁨보다 3배 이상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단보강근을 누락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전단보강근이 누락되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물어야 할 책임을 생각해 보면 몇백 배, 몇천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설인들이 이게 의도적으로 누락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쵸. 굳이 그렇게 해서 네. 브랜드 가치 훼손되느니 1000만 원 아끼자고 그럴 이유는 없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철근자의 말도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거의 모든 현장이 의도적으로 철근을 누락시키진 않겠지만 예. 어느 현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희소한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더 과장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철근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2020년, 2021년은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면서 난리 났었죠. 네, 철근 가격이 올라갔고요. 예. 또 더 큰 문제는 철근을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근을 누락시키고 싶은 유혹을 좀 더 강하게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투브의 조사 결과에서도 단순 누락이라고 하지만 또 GS 역시도 단순 누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은 결국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붕괴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1%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누락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부분이 사고가 나면은 결국 네. 인명피해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본 거예요. 예. 근데 얘가 원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시험 전날에 밤새도록 게임을 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서 시험을 못 본 경우가 있고요. 예. 아니면 원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큰 문제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 그렇죠. 예. 사실 예.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예. 아이가 똑똑한데 아. 공부를 안 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정말 더 큰 문제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큰 문제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실수라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의적인 누락이었다면 그리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한 의도적인 누락이었다면 뭐 검찰 조사를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강하게 한다든지 과징금을 과도하게 내린다든지 이래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바는 이 건설 생산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큰 구멍이 뚫렸구나. 그리고 그런 구멍이 뚫린 것이라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누락이었냐 혹은 능력 부족에 의한 실수였냐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큰 확률은 능력 부족에 의한 실수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페셔널은 의도적인 누락도 잘못이지만 의도적인 누락 이상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능력 부족에 의한 실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뭐 사태가 난 건 철근이겠지만 네. 철근 외에도 다른 시스템에도 구멍이 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철근보다는 콘크리트가 더 큰 문제입니다. 물타니까. 예. 물타기 외에도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콘크리트 얘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철근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사실 건설 생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철근을 조립하는 기능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근 조립공들이 조립을 하고요.
철근이 제대로 조립되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수를 한 후에 건설업체에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감리라는 업체에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해서 총 3번의 검수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 3번 다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의도적으로 이 3개의 조직이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누락을 시켰다고 하기에는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비용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세계의 검측 시스템에서 구멍이 예. 뚫렸다는 건 우리나라 건설관리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라는 위험 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문제라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비용 문제가 아니라면 네, 그냥 귀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확인 받고 타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철간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를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네. 나서 딱 오는 날 이미 벌써 타설하고 있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다 멀쩡하다고. 네, 아이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래 뭐 아까 이러면서 그냥 사인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가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누락과 예.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동시에 맞물려서 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철근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 시스템이 철저했다면 이거 우리 바로 들통날 거야 라고 해서 아마 그런 시도를 안 했을 겁니다. 네. 또한 반대로 실수로 누락을 했는데 나중에 누락된 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누락이 됐는데도 건물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뭐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하신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공학 설계에서 나온 개념인데 일반적인 설계 강도보다 더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빼더라도 예. 즉각적으로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몇 개 빼도 괜찮던데? 우리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 그리고 이런 의도적인 누락과 어떤 게으름이 같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악순환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예.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건설 인력의 부족입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건설 분야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건축공학과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일단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권에서 건설사 출신들, 건축공학 전공 친구들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금융사로 진출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공사를 많이 안 가는 이유는 사실 저도 그런 걸 느껴봤는데요. 네. 주말 부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장 소장인데 예.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거의 주말 부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방으로 배치를 받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MZ세대라고 불리는 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발령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몇 달 정도 있는가? 그 1, 2년 정도 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현장 예. 구성은? 그래서 한 뭐 2년 내지 3년 정도를 현장에서 보내게 되는 군대 가는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도심지에서 짓는 경우라면 예. 뭐 재개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 아파트나 뭐 재개발 단지라면 그래도 수도권 중심지에 있으니까 집에서 출퇴근도 가능하지만요. 네. 뭐 산간 오지에 혹은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정말 군대 같은 거죠. 아파트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좀 주거지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라 좀 산업단지라든가 뭔가 네. 플랜트로 들어가면 네. 진짜 오지에서 이거 공장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반인데요. 대학생 네. 때인데 저희 선배들이 그때 현장에 막 취업이 되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일산 신도시를 개발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배를 만나러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예. 군대 면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또 건설사 하면 왠지 그 느낌이 네. 남자가 많은 직종, 네. 그러니까 약간 군대 문화, 네. 뭐 회식 좀 빡세고, 네. 근데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저희가 졸업할 시기만 하더라도 건설회사에 가려면 술도 잘 마셔야 되고 또 인부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격주로 쉬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남성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업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인부 쪽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다 한국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한국인이 거의 없다, 현장에. 네, 그러니까 언어적인 소통도 어렵고, 네. 이제 뭐 다른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몽골에서도 오고, 뭐 중국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네. 여기끼리도 서로 파벌도 있고, 네. 관리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대학을 졸업한 우리 건축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네. 건설회사에 가게 되면 그런 인부들을 감독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섭게. 근데 일단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 팝하고 예. 이런 서비스를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기본적인 뭐 베트남어라든지 예. 중국어라든지 예.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은 좀 배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책임감의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기술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 조금 책임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도 보면은 이제 일할 사람이 너무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사람이 없다라고 했고, 이제 거기서 했던 말은 그 사람들이 다 한창 조선업 어려울 때 건설로 갔다. 근데 건설업에 무슨 소리냐, 우리도 지금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고. 참, 예. 예전에 건설기능공의 그 연령대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건설 현장에 가시면 그러니까 기능공들, 예. 전문 기능공들 중에 저보다 어리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평균 연령이 50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이거나 보니까 이제 기피 네.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감리를 이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감리를 감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리가 네. 고용되는 게 예.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고용이 되는데요. 아, 공무원분들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제 관리를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좀 제도가 바뀐다라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좀 확실하게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감리 분들도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주고 이제 확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도입되면 이 문제가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또 옥상옥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또 감리를 감독하는 사람을 또 누가 감독을 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을 또 누가 감독을 할 것이며 그래서 그 생산 체계에 포함된 기능공부터 또 관리 인력 그리고 감리 인력까지 보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이야기도 이제 좀 이어서 이제 해보자면 네. 이게 콘크리트에 뭐 아까 그러니까 그때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21년, 22년에 진짜 네. 많이 올랐어서 레미콘 같은 경우는 시멘트 가격이 그대로 전이가 되면 이걸 건설사로 전이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건설사에서 이 비용 협상하는 걸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 네. 근데 보통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네. 이게 레미콘 입장에서는 아래에서는 가격을 자꾸 치고 올라오고 반영은 안 되니까 점점점 영세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콘크리트 좀 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왜 그 주식 투자에 보면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인플레이션 시기에 비용이 상승하면 이 상승한 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건설기업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레미콘 가격도 올라가고 하였지만 이거를 추후에 가격으로 보정시키는 것은 민간 공사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건설업이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콘크리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가진 장점은요.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충분한 강도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물하고 예. 시멘트, 모래, 자갈 이것들을 섞어서 그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비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유를 하자면 해물파전에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파전을 만들다 보면 네. 물이 필요하고 그쵸. 그리고 밀가루 혹은 예. 뭐 전분가루가 예. 필요하고요. 해물 그리고 대파가 필요한데요. 예. 이것들을 밀가루하고 뭐 해물하고 파를 물을 부어서 반죽을 만들게 되죠. 예.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물의 양이거든요. 맞아요. 물량 네. 많이 넣으면 파전 여러 장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물시멘트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물의 양을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너무 적으면 재료가 혼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물이 너무 많게 되면 강도가 발현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해물파전에서 물의 양이 맛을 좌우하는 것처럼 예. 콘크리트에서도 물의 양이 콘크리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콘크리트를 친다라는 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예. 우리가 집에서 예. 해물파전 반죽을 만들어서 예. 공원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파전을 굽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럼 비 오는 날은 타설을 안 해야 되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철근 작업을 다 끝내놨고 레미콘을 불렀는데 예. 갑자기 비가 오는 겁니다. 아,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현장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또 그것도 레미콘도 시간 지나면 굳으니까 빨리빨리 넣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2시간이 넘어가면 못 치게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시간 반 정도를 그 최대치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레미콘은 타설지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레미콘 공장들이 사라지면서 아, 수도권까지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전달할 수 있느냐. 차 막히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낮 시간에 도심지를 이동을 하다 보면 뭐 레미콘이 시간을 넘게 되면 이제 굳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재료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콘크리트에 대해서 물을 뿌린다라는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콘크리트에 물을 뿌리는 이유는 어떤 부피를 늘린다거나 이런 목적은 아니고요. 콘크리트라는 게 굉장히 좀 유동성이 좀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액체 형태가 아니라요. 어떤 이렇게 좀 굳어있는 형태로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예전에 군대에서 콘크리트를 손으로 비벼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레미콘 회사에서 기계로 돌려서 오는데 예. 강도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물의 양을 줄이다 보면 이것들을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 타설하는 과정에서 물을 조금 가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분들께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현장 지나가다 보니까 콘크리트에 물 뿌리고 있던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콘크리트에 물을 부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타설 중이고요. 예. 양생을 하는 과정에 물을 뿌리는 것은 하자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콘크리트가 타설이 된 후에 양생이 되기 시작을 하면 수화작용이라는 걸 일으키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게 콘크리트에 수화열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열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면 네.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크랙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의미에서 물을 조금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콘크리트에서 문제가 나려면 레미콘에서 애초에 작업해서 올 때 좀 농도를 떨어뜨려서 오는 방법 외에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사실 콘크리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현장에서 거의 비비지 않습니다. 예. 공장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거의 공산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검단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는 24메가파스칼인데 실제 강도는 16.9메가파스칼밖에 안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건설인들이 이런 공산품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도가 낮게 나오느냐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골재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콘크리트의 강도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골재를 써야 되는데 네. 가장 좋은 골재라면 뭐 강모래, 예. 강자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산모래, 바닷모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산모래나 바닷모래 같은 경우는 모래 표면에 이물질이 많아서 세척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하고 부착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강모래나 강자갈을 기준으로 배합 설계를 하게 되고 이 배합 설계에 맞춰서 콘크리트의 강도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강모래와 강자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이제 파먹을 만큼 파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여기는 강모래 썼었고 이쪽 지역은 네. 옛날 이 시기에는 바다모래를 좀 써서 문제가 됐던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데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강모래를 쓴 강모래와 강자갈을 쓴 단지들은 강도가 그래도 좀 좋게 나오고요. 바닷모래나 산모래를 쓴 경우는 그 강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더 써야 되는데 문제는 시멘트를 더 쓰는 과정에서 시멘트의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나 시멘트의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골재에 문제가 있다. 네. 골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가장 컸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이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약간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규격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테스트를 하는 환경하고 실제로 콘크리트가 타설된 현장에서는 환경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레미콘에서 샘플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샘플을 양생시키는 곳은 실험실이고요. 그리고 이 샘플을 채취한 레미콘이 타설되는 건설 현장은 뭐 비바람도 맞기도 하고 추위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체를 만든 이런 우리가 이걸 공시체라고 부르는데 공시체에서 나오는 강도와 현장 강도가 다른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이것도 철근주와 논쟁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153제곱미터를 칠 때마다 한 번씩 샘플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콘크리트 트럭이 일반적으로 6세제곱미터를 운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25대에 한 대 정도, 또 어떤 현장은 20대에 한 대 정도 샘플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레미콘 업체에서 보낸 콘크리트가 규격에 맞는 콘크리트인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 트럭마다 해주면 가장 좋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20대 혹은 25대에서 한 대를 뽑고 있는데 예. 저도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하나 랜덤으로 지정해줘야 네. 되는데 샘플용을 서로 합의해서 이거를 네. 샘플 뜨시고 나머지는 지금 빨리빨리 들어갈게요.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예. 채취를 해야 되는데 번호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장 소장들은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공산품이기 때문에 이 배합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번거로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증거는 없으니까. 예, 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기 예.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뭐 붕괴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건축물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붕괴도 정도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붕괴의 정도에 따라서 예. 이게 취해지는 조치는 너무 달라가지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요. 예. 조사위원회가 들어가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경중하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면 이 원인을 제거를 하고 공사를 재개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번처럼 재시공을 하게 되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재시공이 있었던 사례는 딱 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주에 하나. 예. 맞습니다. 또 있어요. 이번에 근데 그게 원래 기준상 그 정도까지였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재시공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풍문이기 때문에 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GS가 재시공을 결정한 데에는 철근도 문제가 있었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재시공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거 역시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현장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콘크리트 위에 토사를 얹었는데 예. 조경 작업을 해서 토사를 가져왔는데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서포트를 건축에서는 지지대. 예. 이 지지대가 있는데요. 예. 지하 작업을 위해서 이 서포트를 제거를 했고 아, 여기 좀 급하니까 좀 빼봐 이래서 갖고. 이 토사의 압력이 없었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하 작업을 위해서 서포트는 제거를 한 상태였고 그리고 서포트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토목에서는 조경 작업을 위해서 토사를 설계 강도보다 더 높게 쌓은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역시도 제가 현장 조사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의사소통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가끔 보면 이런 얘기 종종 들었거든요. 일반적인 상가주택 4층짜리 네. 얘기 보면 옥상에서 네. 애들 수영하라고 수영장 만들어 놨는데 그 그냥 이런 거 진짜 튜브로 된 거 했는데 네. 그게 물만 봐도 30톤이 넘는다. 네. 그래서 이게 막 크랙이 생기기도 했다 이럴 네. 정도로 그 위에 토사 얹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가나 봐요. 네, 그럼요. 아. 흙의 무게가 그 설계 강도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거죠. 조경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흙을 펴게 되는데 예. 처음에 흙을 받아올 때는 이렇게 쌓게 되는 거죠. 아, 한쪽으로 네. 나중에 몰려 있구나. 그래서 한쪽에 하중이 실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이런 경우도 있겠네. 콘크리트만 괜찮다라고 그러면 철근 보강 작업이라는 게 있죠. 네. 예전에 세종시 모 아파트가 그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래서 보강 작업이 됐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문제 없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구조적으로는 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안전이니까. 아파트는 또 투자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하는 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걱정도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입주했던 아파트를 보면 하자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이제 입주 몇 번 하면 진짜 30개 이상 나와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입주민들끼리 서로 단결해서 쉬쉬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집값 떨어지니까 우리가 좀 참자. 조용히 해결하자. 네. 예,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애증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파트 문제 있으면 많이 하지만 내 아파트 문제 있으면 그건 물꾹하고 이제 이것을 이어서 했던 게 이제 층간소음도 저 많이 궁금했었어요. 아, 네. 이게 옛날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고 요새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많다. 이게 얼마나 부실하게 지으면 층간소음이냐라고 하는데 이 좀 어떤 건가요, 이거? 일단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정확히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이 제실자가 느끼는 이 실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종류의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윗집과 아랫집 간의 예. 바닥 충격음입니다. 예. 그래서 윗집에서 바닥에 충격을 가하고 그 충격이 진동의 형태로 슬라브를 통과를 해서 아래층으로 소리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옛날 아파트들이 더 심했었었네요. 네. 근데 예전에는 층간소음 가지고 막 서로 민원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바닥 충격음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슬래브를 두껍게 하면 되고요. 또 슬래브 위에 적층식으로 방음장치들을 깔아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슬래브의 두께가 120짜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12cm요. 네. 그리고 뭐 15cm,
18cm, 그리고 지금은 21cm가 표준입니다. 더 두꺼워졌네요. 예, 훨씬 두꺼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왜 슬래브의 두께를 얇게 가져갔냐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층간소음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슬래브의 두께가 얇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재료비가 적게 들고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자체의 하중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터파기가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기초를 더 적게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소음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지면서 그러니까 슬라브 두께를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통설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완전 거꾸로네요. 네. 예전엔 두꺼웠고 요새는 얇았다는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더 두꺼워졌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예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저는 어떤 심리적인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과거에는 소음에 대한 규정이 권고형이었어요. 이웃집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권고형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규정이 타이트해졌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쪽 전문가인 저희 동료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 저희 층간소음 기준이 미국이나 영국 기준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민원 숫자가 1등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90년대에 지은 아파트에 살다가 몇 달 전에 2015년에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소음을 잘 못 느끼겠어요. 어. 제가 굉장히 소음에 예민한 사람인데 90년대에 지은 아파트는 윗집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거의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 아파트에서는 뭐 윗집 분들이 달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윗집 분들이 거주를 하는지를 못 느낄 정도로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소음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슬라브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하더라도 벽에 못을 박으면 이 못을 박는 소리가 이 옆집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윗집, 아랫집으로 다 전달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건축물의 구조체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에 못을 치게 되면 이 진동이 같이 울리면서 아랫집, 옆집, 윗집, 뒷집 막 벽에 진동을 계속 일으키면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진동을 벽이 먹어주는 거네요. 뭐 벽도 먹고요. 예. 아니면 슬래브도 먹고요. 이러면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과거의 아파트에 비해서 현대의 아파트가 예. 층간소음이 강해진 건 사실이지만 예.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의 어떤 기대 수준이라든지 심리적인 요인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 약간 벽을 생각하니까 네. 느꼈던 게 옛날 아파트들은 다 베란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벽 하나, 내벽 하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벽이 이중으로 이렇게 있었던 네. 건데 지금은 다 확장형으로 되면서 네. 이 벽이 하나로 다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바깥벽 하나. 네. 그러면 벽 숫자가 줄어든 만큼 벽 하나당 충격을 받는 그 소리가 더 커지고 그것 때문에 진동을 더 느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달 물질이 많다 보면 뭐 계속 더 울릴 수 있다라든지 사실 이거는 제가 제 전문 분야가 예, 아니라 그쵸. 정확히 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벽을 없앤 이유는 그만큼 단열 기술이 훌륭해져가지고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없앤 거거든요. 예. 과거에 창호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벽이 하나였으면 난방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죠. 네. 그 주상복합은 층간소음이 없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아요. 기둥 뭐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그게 이따가 말씀드린 뭐 무량판 구조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전달 물질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느끼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해외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도 해외에 한 10년 살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5년 반을 살았고요. 호주에서 4년을 살았는데 그때 공동주택에 살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층간소음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음악도 굉장히 크게 틀고 또 파티를 많이 하거든요. 그쵸. 제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그냥 시끄러우면 아 그래 거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서 이제 이건 내 집이고 또 미국에 있을 때는 이거는 내가 빌린 집이기 때문에 또 어떤 기대치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소유물로서의 어떤 기대감이 커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량판 구조라는 게 이제 네. 지금 요새 좀 이슈가 났던 건데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그런 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무량판 구조가 마치 뭐 붕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층간소음의 원인이라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 투자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다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예, 이게 꼭 그 원인은 아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가 나쁜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를 위험하게 하는 게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어떤 사설을 보니까 사설 제목이 무량판 구조는 죄가 없다라는 사설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잘못이 있다라기보다는 무량판 구조를 잘못 시공하고 잘못 설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무량판 구조를 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량판 구조는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구조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무량판인 구조라는 것은 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래브에 서 있는 하중을 기둥이 직접 받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가 없어지다 보니까 층간 높이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무량판 구조라는 게 세대에 사용된 경우도 있고요. 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예. 근데 지하주차장에 왜 무량판 구조를 그렇게 많이 쓰냐면 요즘은 지상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하 1층으로 택배 차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택배 차량이 지하 1층으로 들어오려면 깊게 파야 되네. 네, 천정고가 2.7m는 나와줘야 되고요. 또 그 위에 일반적인 보가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로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파이프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지하 1층의 층고는 약 4.5m가 돼야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네. 네. 그리고 지하 2층, 3층은 택배 차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3.3m, 3.5m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량판 구조를 쓰게 되면 보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4.5m에서 3.9m까지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무량판 구조를 쓰게 되면서 철근량을 줄일 수 있는 보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철근량이 줄어드는 것도 맞긴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터파기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의 지하층이 밑으로 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건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60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 지하 파는 거 비용 네. 장난 아니에요. 토공사의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주변의 이 지하주차 단지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집안이 단단하기 때문에 60cm를 더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공사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량판 구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보가 받던 그 슬래브의 하중을 네. 기둥이 직접 받기 때문에 이 주위에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어렸을 때 수수깡으로 집을 만들잖아요. 아, 해봤죠. 예. 네. 그러면 수수깡 4개로 기둥을 만들고 예. 그 위에 종이를 붙이는 형식이 예. 무량판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수수깡 4개로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가로로 다시 수수깡을 대주는 형식을 기둥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으로 된 수수깡, 우리는 예. 그걸 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위에 종이를 얹게 되면 이 종이 위에 얹어진 하중이 분산돼서 보로 전달되고 다시 기둥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를 제거를 하면 그만큼 보의 높이만큼 층간 간격을 높일 수 있고요. 층고를 높일 수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슬래브에 걸린 하중이 기둥으로 직접 전달되면서 이쪽에 전달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무량판 구조에서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펀칭이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뜯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 보강근을 대줘야 되는데 전단 보강근을 빠뜨린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전단 보강금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네. 한 단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단지가 이렇게 적발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한 건가? 네. 이제 또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전단 보강이 빠졌던 거는 사실상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인 비용 누락일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말로 비용을 누락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중요한 철근보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네. 차라리 다른 쪽에서 철근을 뺐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실수로 빠진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도면이라는 걸 그리거든요. 네. 그런 건 구조기술사 분들께서 그리게 되는데요. 구조기술사를 일반 시민분들이 아시려면 우리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아. 이선균 배우님께서 맡으셨던 네, 네. 박동원 부장님이 구조기술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건물이 안전한지를 조사를 하고요. 예. 이를 토대로 설계를 하면 이 도면이 현장으로 들어올 때 직접 제조 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걸 제조를 할 수 있게 샵 드로잉이라는 걸 그리게 됩니다. 근데 원래 구조 도면에서 샵 드로잉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을 확률이 있고요. 아, 설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설계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나왔고요. 시공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 쪽에서도 전단 보강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전단 보강근이 들어가야 되는 데에서도 시공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도 기존에 기둥식 구조에 익숙한 제작자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서 부주의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시공자들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근조립팀 그리고 건설회사, 감리팀 여기서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예.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한 생각을 군데서만 그러면 네. 그런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하니까 여러 군데서 나왔었다는 게 네. 보통 어딘가에서 문제 있으면 잠깐만요 하면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지적을 하고 아 그런가요? 좀 수정을 다시 수정 설계를 해서 다시 보낼까요?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이제 아니고 여러 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지었다라는 걸 보면서 네. 이게 무량판 구조가 뭐 신기술인가요? 최신 기술이에요? 신기술은 아닌데요. 예.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라멘 구조라고 불리게 되는 기둥식 구조나 네. 벽식 구조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공법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네. 이거를 또 안 겪어본 네. 또 실무자들이 많아서 네, 그냥 그럴 수 그런가 있습니다.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이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10년 전에 철근 누락으로 한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예. 인천에 있는 P 아파트인데 아, 예, 예.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아, 제가 예.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철근이 누락됐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인방부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 철근이 64가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철근이 32가닥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반 놓네요. 예. 네. 딱 반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근이 누락되었다라고 철근 반장님이 제보를 했고 또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다, 못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공사에서는 그럴 리 없다, 철근은 다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겠다, 여기를 콘크리트를 깨서 확인을 하고 네. 싶다라고 했더니 그 시공사에서는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파괴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방이 있다가 결국 파치를 했죠. 근데 파치를 했는데 정말로 철근이 32가닥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주자분들께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또 철근이 누락이 되었고 파치를 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괜찮다라고 말을 바꾸게 됐죠. 예. 그래서 사실 건설사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해는 되지만 건설사가 받고 있는 불신들을 우리가 또 자초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64가닥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32가닥밖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예. 그때의 도면인데요. 32라 써있네요. 예, HD 32. 이건 뭐냐면 예. 고장력 철근 32mm짜리를 쓰라는 얘기고요. 아, 예. 그다음 32EA 32가닥을 쓰라는 거예요. 그냥 설계대로 시공한 거네요. 예,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 밑에 가로를 열고 L 3590. 이건 철근의 길이가 3590이고요. 예. 예. 뒤에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아, 위치 이렇게 써놨구나. 네. 근데 이 곱하기 2를 못 본 거죠. 보통 사람들은 병렬로 보잖아요. 네. 32 곱하기 2가 돼 있어요. 아, 32가닥 두 세트로 들어가라. 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곱하기를 뒤에다 넣어. 네. 아이고. 사실 이걸 만약에 32EA 곱하기 2는 64EA라고 썼으면 아마 네. 이 사고가 발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었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진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인 누락일 수도 있지만 단순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거든요. 예. 근데 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실수가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사실 이때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우리가 철근을 미리 주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철근을 주문한 사람은 64가닥에 맞춰서 주문을 했고요. 예. 시공을 한 사람은 32가닥만 시공을 한 거예요. 남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날에 다음날 작업할 자재들을 해당 위치에 올려놓거든요. 예. 그래서 인부들이 들어와서 바로 작업할 수 있게 처리를 해놓는데요. 작업이 끝났는데 철근 가닥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쵸. 남을 일이 없는데. 네, 남은 일 그러죠. 없는데 남아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배근이 누락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3단계 검칙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발견을 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것은 차라리 저는 이게 의도적인 은폐였다라면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문제라면 예.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네. 검찰 조사라든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떤 건설 생산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고 이번 한 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시스템을 한번 조금 다 재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저는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건설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층간소음이랑 연관도 있을까요? 사실 요즘 무량판 구조가 워낙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까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 전달 물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층간소음에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많이 쓰이는 벽식 구조 같은 경우는 슬라브하고 벽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브에서 충격을 받으면 이것들이 전부 전달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슬래브하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슬래브에서 전달되는 충격이 기둥으로 전달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는 가벽을 만들게 되고 이 가벽을 만들면서 흡음재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예. 훨씬 더 전달 물질 자체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량판 구조가 오히려 층간소음에 유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예. 근데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상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동일한 구조에서 네.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를 가지고 소음을 비교한 논문은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무량판 구조와 소음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량판 구조가 세대에 쓰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가변형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 많이 쓰이는 구조는 벽식 예.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벽이 고정이 돼 있죠. 예. 근데 무량판 구조를 쓰게 되면 슬래브가 있고 벽 대신 기둥들이 하중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둥들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자유롭게 가벽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상가라던가 네. 이런 데는 다 그런 식으로 기둥으로 힘을 받치잖아요. 네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둥이 있고요. 그게 예. 보가 있죠. 예. 그래서 전통적인 라멘식 구조, 기둥식 구조라고 부르게 되고요. 기둥식 구조와 벽식 구조의 차이는 주로 기둥식 구조는 수직 하중을 기둥이 받게 되는데요. 벽식 구조는 벽이 받게 됩니다. 왜 기둥식 구조보다 아파트에서는 벽식 구조를 선호를 하게 되냐면 벽보다는 기둥의 두께가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실 같은 데 보게 되면 구석에 모서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집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공간들을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식 구조를 선호를 하게 됐고요. 근데 벽식 구조는 이게 벽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하중을 받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제거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평면 타입이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무량판 구조를 하게 되면 기둥은 있고 대신 보는 없고 그래서 층고는 넓게 쓰고 또 평면을 가변형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가변형이라서 네. 애초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커스텀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저희 집은 좀 안방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하다가 살다 보니까 좀 가벽을 좀 바꿔서 살다가 바꿀 수도 있고. 가벽의 위치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고요. 예. 문제는 이제 정말로 힘을 받는 구조들은 예. 처음에 고정을 시켜놔야겠죠. 그래서 지금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기둥들의 위치는 바꿀 수는 없죠. 예, 그쵸,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기둥과 기둥의 사이를 벽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조합을 만들어낼 수는 있고요. 또 이 그 가벽을 치면서 벽 주위에 흡음재를 두어서 기둥이나 슬랍으로부터 오는 진동을 완충 장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건설 회사들이 네. 보면은 예전에 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애국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중동에 가서 그 모래바람 맞으면서 막 공사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발전에 많은 어떻게 보면 외화를 벌어온 업종으로 해서 이제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외국 공사한다는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아파트 광고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건설 회사의 대형 건설 회사들의 어떤 사업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설 회사들은 주택사업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건축사업부. 그러니까 사실 주택사업부는 건축사업부 내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택사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 외에 비주택 사업을 건축 사업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목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플랜트 사업,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잖아요. 예. 건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주택이 경기를 많이 따르게 되게 되는데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화랑을 맞았다가 또 불황을 맞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업부는 아무래도 부침이 큽니다. 대신 토목사업은 아무래도 관발주가 많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관에서 돈을 더 풀게 되는 거죠. 밸런스를 잡아주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매출액을 좀 일정하게 가져가기 위한 혹은 건축 사업이 좋지 않을 때 토목 사업으로 완충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건축 사업과 토목 사업을 병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 좋은 시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같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예.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그 선두에 있는 게 유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원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가가 올라가다 보면 중동 지역에서 플랜트 발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저 오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달러가 강달러이기 때문에 예.
외화를 벌어들이기가 좋죠. 아, 이거 환율도 높으니까 네. 좀 벌어오면 국내에서 아주 쏠쏠한 거네요. 네. 아, 그래서 분산 차원에서 건축사업부, 토목사업부, 그리고 해외 플랜트 사업부를 갖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건설 자체가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건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회사들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휴게소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충남에 있는 예, 계룡. 네. 그리고 뭐 많이 아시지만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SBS의 방송국도 하고, 예. 최대 주주고요. 예. 그래서 건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경기를 타지 않는 산업들을 통해서 매출액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연예인들이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자꾸 건물주 되고 네. 싶어 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효과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맞아서 하는 거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몇 년 전, 한동안 뭐 한 몇 년 동안은 주택사업부가 돈을 좀 많이 벌어왔던 네. 거고. 그럼 지금은 해외 사업부 좀 돈을 벌어야 되는 타이밍이겠네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적이 딱 3번 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200만 호 건설할 때요. 그게 1기 신도시 입주할 때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일산, 분당 예.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환위기 때가 있고요. 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러면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 거는 그때 1기 때 한 번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외부적인 이유로 네, 뚝뚝 네,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택 경기가 괜찮았는데요. 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주택 사업은 끝났다. 이제 해외로 가자. 라고 해서 해외 사업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때 2012년, 13년 이런 때 예. 매체에서 해외 건설 사업,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막대한 양의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조선사들도 네. 뭐 해외 해양 플랜트로 한창 했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막대하게 손실 봤던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네. 그게 2015년, 16년이죠. 거의 뭐 몇몇 유명 대형 건설사 절단할 뻔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건설업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수주하고 이익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많이 따낸다고 해서 이게 꼭 이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조업하고 건설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제조업은 물건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원가가 나온 후에 여기에 적당한 이윤을 얹어서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후분양이네요, 건설로 치면. 예.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가격을 먼저 결정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비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이게 얼마쯤 돼요? 아저씨 한번 하루 한 바퀴씩 돈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딱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자재비가 확 오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된다. 네네, 그렇죠. 아, 이 얘기네요. 네. 그래서 중간에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에 맞춰서 비용을 맞춰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이만큼에 맞춰놨는데 이 안에서 적정한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밑에서 비용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012년, 13년에 굉장히 많은 계약을 따냈는데요. 굉장히 많은 계약을 따낼 때 우리가 계약을 따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났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싸게 할게 라고 저가로 들어갔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 2년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공사가 끝날 때 되니까 오히려 가격보다 원가가 더 들어가는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2015년, 16년에 그때도 GS건설이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때 다시 국내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네.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집사라라고 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던 시기입니다. 만약에 그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건설사는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타이밍 좋게도 그때 뭐 글로벌적으로 주택 경기가 살아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번 돈으로 여기 손실을 상각하고 나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네. 이렇게 온 거네요. 이따가 제가 뭐 건설사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서 이제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주택 경기가 워낙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택시장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좀 얼어붙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 다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우디의 그 돈 많은 왕표자님께서 네옴시티. 예, 네옴시티라는 걸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해외 사업들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들 중에서는 해외 사업을 좀 잘 했었으면서 업력도 있고 예.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네요, 상황상. 지난번에 그 연세대 경제학부의 한승우 교수님 나오신 방송을 봤는데요. 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경제학과 교수님 세 분에게 투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반대로 했으면 큰 돈을 버셨을 거라고 하셨는데 교수들에게 투자처를 묻는 것은 굉장히 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좀 사이클이 긴 편이죠, 건설업이. 이 호황과 불황의 이 사이클이 다른 업종보다 좀 더 길게 느껴졌거든요. 네, 저도 좀 굉장히 길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호황, 호황 10년, 불황 5년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맞나요, 그게? 딱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네. 아무래도 그 뭐 아파트가 되었건 아니면 플랜트가 되었건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제품보다는 생산 주기가 길다 보니까 생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기 자체도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아까 건설사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소장님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예.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셀 수 있을까요? 엄청 많잖아요. 네. 중소형까지 치면 엄청 네. 많을 거고 상장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소형까지 하면 한 10,000개? 사실 예.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업경영 분석조사라는 걸 매년 하고 예.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11만 6천 개입니다. 11만이요? 아까 말씀하신 종합건설업체가 예. 2만 6천 개 정도 있고요. 아. 전문건설업체가 9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건설업체가 많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는 사실상 설비 투자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유튜버 중에서도 이제 건설업 시작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건설업이 진입장벽이 또 낮고 또 설비 투자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 자본으로도 뛰어들 수 있거든요. 물론 그 11만 개의 기업이 전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경쟁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분야가 건설업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5% 미만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안 믿으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댓글로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근데 이 자료는 제가 임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 그리고 한국은행에 가면 이런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요. 네. 건설업체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4.68%였고요. 당기 순이익은 4.54%였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좀 적자 있는 기업도 합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보다 좀 월등히 좀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설사들도 네. 존재는 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예. 2%대에서 특히나 2012년, 13년, 뭐 14년, 15년 이때까지만 해도 2%, 1%대를 달립니다. 아, 맞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 저 외삼촌이 건설업에 계신데 네. 1% 남아.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왜 사업하냐 이랬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사업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좀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영업이익률이 4%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또 건설 사업 부서에서 영업이익률이 제일 좋은 사업군이 주택사업부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사업부가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은데 그 이유는 주택을 지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치가 많이 쌓인 거죠. 아, 원가 절감 기술이 좋은 거네요. 네. 그런데 뭐 다리라든지 아니면 뭐 공항이라든지 경험치가 많지 않은 공사들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할
위험이 많고요. 또 특히나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돈을 뗄 위험이 적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공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낮은 이익에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익률 자체가 낮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건설사가 어느 정도 현금 융통이 어렵다 보니까 관급을 좀 싸게 하더라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네. 넣는 거죠. 아, 그리고 관공사를 하다 보면 네. 이런 그 공사 경험치가 쌓여서 나중에 입찰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낮은데 예. 왜 건설업을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고 건설업이 굉장히 이익률이 좋다라고 이해들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업이익률하고 자본 수익률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자본 수익률 ROE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ROE를 그 듀퐁 항등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ROE를 분개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ROE는 어떻게 되냐면요.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 자산 회전율 예. 곱하기 재물 에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건설회사들은 매출액 순이익률은 낮아요. 근데 총 자산 회전율이나 레버리지를 키워가지고 ROE를 높이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많이 따르고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크게 벌고 손실을 볼 때는 크게 손실을 보는 굉장히 위험한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100억짜리 회사가 1조짜리 사업을 건든다. 네. 그러면은 1조짜리를 해서 1%를 남기면은 100억이잖아요. 네. 그래도 100억짜리 회사가 100억을 벌었으니까 네. ROE도 100%가 되니까. 네네, 그렇죠. 아, 그래서 건설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는 네. 이런 얘기고요. 예. 사실 매출액 비중으로 보게 되면 사실 순이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30% 혹은 40%가 나오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독점적인 사업일 겁니다. 그쵸. 근데 건설업은 아시다시피 독점적인 사업도 아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평면이 아무리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금방 베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 평면이 특허로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건설업에서는 레버리지를 키운다거나 혹은 자산 회전율을 높여서 작은 자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치 영끌에서 예. 작은 자금으로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사는 이런 구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업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면 파산하는 건설사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네요. 올해 파산하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 그러니까 건설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재값 예.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 비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지만 망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건설업의 조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재시공한 사례가 2번밖에 없었다 했는데 만약 이 건설사가 재시공 한 번 하면 어우, 타격이 장난이 아니겠어요. 그 뭐 해봤자 남는 것도 없는 건데 그걸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철근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때 얻는 이익은 극히 작은데 예. 이거를 재시공했을 때 비용은 몇천 배, 몇만 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지었던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더 크거든요. 지금 광주 화정동 같은 경우도 네.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철거를 시켜야 되고요. 또 다시 지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입주하기로 했던 입주민들의 입주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현대산업개발이나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수준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래도 그 기업이 네. 돈을 벌고 이래야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겠는데 나 부도나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건설업, 주택 경기가 워낙 좋아서 건설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아, 뭐 H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현금성 자산이 뭐 3조, 4조 정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정도 할 수 있다. D 회사 같은 경우도 뭐 1조 이상 갖고 있는 이런 예.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사업이 화랑일 때 벌어들인 돈으로 신사업들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다행이네. 근데 재시공을 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잘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찝찝함을 계속 남겨주고 네. 씨름하느니 그냥 깔끔하게 한번 다시 지어주고 네. 우리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네. 네, 그냥 차라리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례를 남겼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건설사들도 이제 꼬투리 잘못 잡히면 이제 설레 들어서 다시 지어달라. 이제 주민들 난리가 장난 아닐 건데 그러느니 그냥 확실하게 짓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이번 일을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애니콜 화형식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 저였습니다. 물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건설업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들이 굳이 이런 희생 없이 우리 스스로의 자각으로 인해서 건설업에 좀 신뢰를 높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일로 인해서 뭐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의식주잖아요. 네. 먹는 것도 그렇고 이제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신뢰를 받는 거로 싹 좀 다시 태어나면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에서 그 대기업들이 현금을 가지고 신사업을 준비한다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건설사가 건설 말고 신사업 할 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건설사들이 이제 주택 사업 외에 예. 해외 사업들로 비중을 옮기기도 했지만요. 또 신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뭐 탄소 포집 기술. 네, 예, 맞습니다. 뭐, 사실 건설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요즘 뭐 ESG 경영 이런 영향 때문인지 환경을 보호하는 또 환경에 친화적인 이런 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폐배터리 사업이라든지 폐기물, 수처리, 뭐 SMR 이런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소형 원자로 예, 투자하는 이유가 새로운 먹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사실 그 건설업이 네. 굉장히 낮은 멀티플을 받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미국 건설업체들도 멀티플이 낮아요. 낮죠. 예. 근데 멀티플이 낮은 이유는 이 수주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주산업은 아무래도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데 경기를 타지 않는 이런 산업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산업들을 하면서 건설업의 이미지를 바꾸기도 하고요. 또 매출 구조를 안정화시켜서 건설업의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형 원자로는 너무 생뚱맞은데 예를 들어 소형 원자로 지금 지분까지 취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 뭐 중동에서 활용하려는 거예요? 뭐 중동도 있고요. 예. 국내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단지 지을 때 소형 원자로까지 시공할 네. 수 있으니까 네. 발전까지 그냥 한 번에. 네.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 지금 탄소 포집 기술인데요. 예. 공장을 지으면서 그 옆에 탄소 포집 그 기술 그 시설까지 같이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옵션 가격 받고. 그러니까 이제 좀 수익 나는 마진이 좀 괜찮으면서 이제 이런 네. 사업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좀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까지 결합을 해서 네. 들어간다. 실제로 그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요. 사업 부서별로 영업이익률을 보면 신사업 쪽의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 그룹 차원에서 사활을 걸만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축은 네. 스마트 건설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그거 뭐예요, 스마트 건설? 요즘 우리 뭐 핀테크 기업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콘테크 기업이라고 네.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 그다음에 BI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뭐 AR, VR, 뭐 디지털 트윈 이런 혁신 디지털 기술들을 건설 현장에 반영을 시켜서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네. 또 건설 산업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네. 있는데요. 건설 산업의 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예. 네, 최근 발표된 예. 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예. 전 세계 건설 투자액은 연간 1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경 원이 넘네요. 네, 1조 원이 넘죠. 이게 우리가 건설업을 굉장히 이제 사양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건설업은 그 저개발 국가에서는 비중이 낮습니다. 근데 중진국 단계에 올라오면 건설 투자액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건설 투자액 비중이 다시 줄어드는 역U자형 커브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지는 추세고요.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뭐 중국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남미 쪽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건설 투자액을 보게 되면 연간 10조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인데요. 네. 문제는 지난 40년 동안 건설 생산성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건설업은 40년 동안의 생산성 증가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조업은 기계들, 로봇팔들이 하는데 건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미국에서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네. 미국의 건설 사업도 생산성이 네. 오히려 40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물 자체는 더 복잡해졌는데 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홀 이름이 애덤 스미스 홀인데 예.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덤 스미스가 핀 공장에서 분업을 제시를 하잖아요. 예. 건설업은 분업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생산성을 한 번 더 올리려면 기계화나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설업의 기계화나 자동화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건설 현장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이러는데 네. 로봇이 뛰어다닐 환경도 아니고. 실제로 로봇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까 싶어요. 혹시 건설업에서 기계가 쓰이는 공종들이 특징적인 공종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공종인지 혹시 타설? 뭐 그런 큰 장비 들어가는 거 말하는 네. 건가요? 타워 크레인 이런 것들? 네네. 네. 사실 건설업에서 기계가 많이 투입되는 공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공사 그리고 양중. 그러니까 뭐 자재를 수직으로 올린다든지 네. 수평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공종이 기계화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사람이 하기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다 등에 지고 올라갔던 예.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벽돌을 나르기 위해서 인부 한 명이 출근해서 네.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네. 점심을 먹고 내려와서 퇴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라미드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화를 하려면 인건비가 비싸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건설업은 일단 표준화가 좀 어려웠고요. 인건비가 낮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벽에 도배를 한다라고 하면 도배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싸거든요. 기계를 시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인 조건들을 맞추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어렵거든요. 네. 근데 건설 인력들이 부족해지면서 건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화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는 크고 네. 그동안의 생산성 증가는 미미했기 때문에 잠재력이 큰 시장인 거죠. 물론 반대로 40년 동안 증진시키지 못했던 생산성이 지금 증진되긴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시장 규모는 크지만 증진된 것이 적기 때문에 증진시킬 만한 여지도 크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빠르게 개발해서 우리는 더 적은 인력으로 높은 네. 생산성을 낼 수 있고 네. 외국 기업들은 아직 그런 그 4차 산업화가 덜 된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은 네. 해외 수주 받을 때 되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건설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관리 체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가 대신한다면 예. 경쟁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 생산 체계 자체에서 어떤 붕괴가 일어난 것들에는 예. 인력의 양이 부족해지고 또 질이 저하됐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거든요. 건설업을 좀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서
좀 더 유능한 인력들을 건설로 불러들이거나 네. 아니면 건설 인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생산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네. 저는 후자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양호한 상태의 건설 기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재무 상태가. 아, 재무 상태가요? 예. 아까 드렸던 말씀이라 좀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예. 건축과 교수한테 건설 투자를 묻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재무 상태가. 예를 들어서 뭐 네. 우리가 봤을 때 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식품업은 여길 잘 봐라. 반도체업은 네네. 여길 잘 봐라. 왜냐하면 또 현금이나 사이클도 다르니까. 네. 예, 건설업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걸 반대로 가면 또 많이 버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일단 건설업은 저도 투자자입니다. 근데 건설업은 제가 2개의 기업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건설업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느라는 기업이 있는데 에스느는 사실 건설 기업이라기보다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 때문에 뭐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 있지만 건설 사업의 가치보다는 지분 가치 때문에 투자를 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네, 다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D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한테 증여를 받은 회사인데 증여세를 낼 때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초장기 투자네요. 아, 예, 저는 초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증여세를 낼 때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지금 증여를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리고 배당도 잘 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산업기술 그리고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뭐 저 그 회사에 제 친구들 혹은 제 제자들도 많이 취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응원하는 의미에서 지켜보고 있는 회사고요. 또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설계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을 제가 직접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드리고 주주로서 식사를 한번 대접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또 건설사도 있지만 네. 건설주 투자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네. 철강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건자재도 있고 뭐 거기 B2B로 들어가는 뭐 환풍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설계만 해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 네네. 좀 그중에 좀 매력적인 데 있으세요? 사실 전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건설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쭉 이어져 굉장히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건설업이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 초기 단계에서 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자재가 들어온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토공사에서 파일 공사라든지 이런 사이클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가 좋으면 이 시차의 차이일 뿐이지 같이 흘러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차를 이용한 단타 투자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사실 그런 쪽으로는 재주가 좀 좋지 않고요. 예. 제가 느낀 건설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은 재무구조보다는 성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성보다도 네. 우리는 그 수주잔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특히나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가 중요한데 신규 계약들을 많이 따내느냐 그래서 일감이 많이 쌓여 있느냐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 이유는 건설 산업이 성장이 정체된 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성장이 정체된 산업에서 성장을 보여주는 희소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일련의 사태에 의해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의 이미지가 나빠진 데에는 우리 건설 산업이 자초한 결과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건설업에 대한 오해가 조금 더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혁신에 대한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